자, 일단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수능 문제는 자료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바닥 상태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 상태인 애는 뭐밖에 없냐면 나 있죠, 나. 자, 나가 바닥 상태입니다. 이제 전자가 총 몇 개 있는 거냐면 전자가 총 4개 있는 그런 원자인데 전자를 채울 때 꼭 순서대로 채울 필요는 없어. 알았지? p o 비탈에. 그러니까 이건 일단 바닥 상태. 1번 틀렸죠. 가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아닌 거고요. 가가 이제 전자가 4개구나. 나는 전자가 6개고. 자, 그래서 가는 안 되고요. 2번. 나는 싸움의 원리를 만족. 그렇죠. 싸움의 원리가 뭐냐면 낮은 에너지부터니까. 예, 맞아요. 3번. 나에서 피오비탈에 있는 두 전자의 에너지는 서로 같다. 자, 피오비탈에 있는 전자니까 이 전자하고 이 전자의 에너지 준임으로 같아요. 얘는. 자, 4번 훈투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자, 훈투 규칙이 뭐였죠? 홀전자가 많을 때 안정하다. 그지? 그런데 이거는 홀전자가 하나고 홀전자가 3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니까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와 다는 들뜬 상태 전자 배치이다. 나는 바닥 상태, 다는 들뜬 상태 맞아요. 그죠? 자,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 상태에 A, B, C가 있으면 A, B, C 오비탈 가나다. 그러니까 원자 A, B, C의 오비탈 가나다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경우의 수가 주어졌어요. 가나다는 2p3s 3p 중에 하나다라는 단서가 들어있네요. 2p3s 3p. 자, 먼저 가. A는 A가 없고 그다음에 뭐 0이고 뭐 ES 저기요 C는 2개 있대. 나 일단은 나하고 다가 있는데 이 나하고 다는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냐면 피오비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 3s가 되겠죠. 알겠지? 그다음 바닥 상태라 그랬기 때문에 꽉 채워지려면은 2p가 채워져야 되는 거고 여기 A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전자 제일 많은 애.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3p면 되겠죠. 알겠지? 어차피 세 개 중에 하나니까. 자, 그러면은 A는 이거대로 따지면은 1s2, 2s2, 2p6, 3s2에 3p5. 이게 A예요. B. B는 1s2, 2s2, 2p3이고 되는 거. C. 둘, 6, 3개. 1s2, 2s2, 2p6, 3s2, 3p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에 다는 3p 오비탈이다. 자, 다는 3p 오비탈 맞죠? 2번에 B는 3주기 원소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B 같은 경우는 2주기가 되는 거죠. 3번 A의 홀전야수는 1이다 라고 돼 있어요. A는 3p5예요. 그럼 3p5면 p 오비탈의 전자 5개면 홀전자 몇 개야? 1개. 알겠지? 그래서 1이다. 그 다음에 4번 C의 원자가 전자수는 3이다. C가 있으면은 3p3니까 얘는 3이다가 맞죠.
5번 A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같다. 자, 그러면은 4번이 틀렸구나 참. 원자과 전자네. 홀전자가 아니라. C의 원자과 전자는 얼마가 되냐면 3이 아니라 5가 돼야죠. 이거 틀렸네요. 그다음에 AC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같다.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AC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맞아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도 물어보지만 이런 것도 물어봐. 있잖아. 그, 그 전자가 꽉 채워진 오비탈 수. 그건 다른 거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하고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는 다른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충분히 할 만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전자 배치가 굉장히 익숙해야지만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적어도 1번에서 20번까지의 내용들.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면 어렵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어느 정도 연습하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질문사항 받고 그다음 단원 내용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61페이지 61페이지 앞에 문제. 응? 그래서 이것도 안 해줬네? 수능 자료? 이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설명하고 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오비탈의 모양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도 어렵진 않죠. 동그라미 대비 몇 S냐면 1S. 처음에 1S. 나는 EP. 그래. ES다. ES. 사이즈가 크니까. 이게 1S네, 그죠? EPT.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S 오비탈은 뭐로 되어 있다? 구형 될 것이고. 뭐 그다음에 뭐 같다. 2번. 수소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가와 나는 같고요. 나와 다에서 어느 게 더 커요? 나가 더 커야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료는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 양자수네요. 1s, 2s, 2px가 있습니다. 들어있는 전자의 주양자 수가 1인가? 예. 그럼 뭐죠? 1s. 자, 전자의 부양자 수가 1인가? 예. 그러면 부양자수 오비탈의 종류니까 EPX. 그다음에 아니오가 ES.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 그러면 이제 뭐 오비탈의 주양자 수가 1인 오비탈 가 1s. 이런 보기들은 만들어낼 때 바보 같다는 생각이 안 드나? 야, 오비탈의 주양자 수가 1인 거 1s밖에 없잖아. 그치? 2번. 오비탈의 주양자 수가 2인 거. 3번. 부양자 수가 0인 거. 부양자 수가 1인 거. 자, 오비탈의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 모두 1이 아닌 오비탈. 네, 아무튼
뭐니? 주양자수, 부양자수가 모두가 1이 아닌 거? 2, 0. 네.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6번. 오비탈의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가장 큰 거. 그럼 이제 n 플러스 l이죠? n 플러스 l이 가장 큰 건 2p인가? 이렇게 되겠죠? 다음. 가와 나는 모양이 같대요. 이게 질소 원자니까. 1s, 2s, 2p 중에 하나라 그랬네요. 모양이 같다니까 뭐 가나는 당연히 S오비탈. 그러면 다는 P오비탈. 가다에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으니까 가는 2s, 얘는 1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번 가나는 공모양이다. 가나는 공모양이다. 맞네요. 2번 나에서 전자가 발견하는 원인이 따라 변한다. 방향성이 있다. 방향성이 없다지. 거리가 같으면은 같잖아. 그렇죠? 방향 관계 없죠. 오비탈의 크기는 2s하고 1s, 2s가 커요. 에너지 중이죠. 수소 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1s하고 그러니까 2s, 2p는 당연히 2s가 작고 그다음에 2p가 높아야 되는데 이거 못 비교했어. 나다네. 1s하고 2p 중에는 뭐가 더 작아야 돼요? 1s가 작아야 되겠죠. 그죠? 됐나요? 다음 나트륨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나의 모형으로 나타내는 에너지 중위는 가가 나보다 높다. 가가 S 오비탈이잖아. P인데 2P거든. 뭐 11번이니까 2P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S는 1S가 돼야 돼? 1S, 2S, 3S 중에 뭐가 될까? 3S가 되지 않을까? 그죠? 3S. 그래서 1번에 보면 가는 2S이 되고 틀렸네요. 2번 나의 주양자 수가 3일 수 없죠. 나트륨이라. 부양자수. 부양자수. 부양자수는 요거는 L이 0이고 얘는 L이 얼마예요?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따라서 나는 가보다 크다. 예, 나는 가보다 크다. 맞아. 4번 가에는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다. 여기 이제 1쪽이기 때문에 3S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맞는 얘기. 아셨죠? 자,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에 관한 얘기 봤습니다. 몇 페이지? 61페이지. 10번. 자, 그림은 바닥 상태 산소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일부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에 들어있는 전자수 모두 같고 그 다음에는 다각후 산소 원자니까 이렇게가 산소 원자죠. 8번이죠. 2p 1s 2s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기억 가에 들어있는 전자들의 스핀 양자수의 합은 가가 얼마니? 2p네요. 2p 2p네 2p 지야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는
0이 되는 게는 없어요. 4개니까. 얘는 아, 가에 들어있는 거구나. 그럼 가에 들어있는 건데 전자들의 스핀 양자수의 합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분. 이건 이제 0 되는 게 하나 있기는 하다. 그치? 이렇게 해서 2p니까. 이렇게 됐잖아.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합이 0. 이것만 0이거든. 얘는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그치? 0 되는데 이게 지축이야. 그치?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어. 이게 X축인지 Y축인지 Z축인지 몰라. 알았어요? 알 수 없으면 뭐 틀린 거죠. 다음 나는 이랬어. 그러니까 다에는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ES에 들어있냐? 원자과 전자가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이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있다 맞아. 알겠죠? 이거 답이 4번일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0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뜻이야. 알았지? 왜냐면 XYG가 말이야. 어느 게 XYG인지 우리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셨어요? 다음 67페이지도 질문이네요. 67페이지의 7번입니다. 다음은 탄소의 두 가지 전자 배치. 들뜬 상태, 바닥 상태부터 요거 바닥. 자, 나는 바닥 상태고요. 가는 들뜬 상태입니다. 그럼 기억.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라고. 베타 원리가 뭐지? 세상에 똑같은 전자는 없다는 뜻이거든. 이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 원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 기억해도 이렇게 오비탈이야, 그지? 이런 거 만족하지 못해. 아니면은 오비탈이 있는데 이런 거, 이런 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똑같은 전자가 이런 애들이 똑같은 전자거든. 얘들 같은 전자거든. 세상에 그런 게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걸 제하고는 다 만족해요. 당연히. 기억 맞고. 니은 나에서 가로될 때. 나에서 가로. 그러니까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갈 때. 흡수. 자, 전자들의 스핀 양자수의 절대값의 합은 가. 다른 말로 뭐 똑같은 말은 아니겠다. 그지? 비슷하게 홀전자수 물어본 거예요. 알았지? 스핀 양자수의 합이 크면 클수록 홀전자가 많다라고 보면 돼. 따라서 가는 홀전자가 얼마냐면 4개고요. 나는 홀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그 합은 가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얘기야. 스핀 양자수야. 알겠지? 7번에 이렇게 풀면 되고요. 68번에 6번. 68페이지에 6번. 네? 68에 6번 없는데? 여기인가? 67, 67에 7번.
7번 했지 우리. 68에 6번이라고 써놨는데 몇 번이야 이거? 그냥 6번? 이거요? 이거? 오케이. 다음은 바닥 상태의 1주기, 2주기 원자를 분류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벤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홀전자가 있는가? 홀전자가 있는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없는 애만 없는 애. 홀전자 0인애 빼고 나머지 다 있잖아, 그지? 0자리 뭐 있니? 그리고 세 가지가 없죠. 알았지? 헬륨, 베릴륨, 네온 얘네들은 홀전자가 0이에요. 나머지 싹 다 1에 해당합니다. 가에 해당합니다. 전자가 p 오비탈에 있는가? 얘는 p 오비탈이 있죠. 얘도 있네, 네온. 얘도 p 오비탈에 있는 거니까. 예.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기억부터 1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1, 그 가나와 교집합은 뭐냐면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홀전자가 있으면서 피오비탈의 전자가 있는 경우가 2번이야. 2번에 얘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교집합 이렇게 나에 해당하는 거죠. 나. 3번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그러면 1, 2, 3, 4 속하는 원소들. 먼저 1 영역의 1 영역에 속하는 거죠. 1 영역에 속하는 원자들은 같은 쪽이다. 이게 교집합이 2고 그다음에 나머지 풀전자 있는가에서 수소, 리튬, 그다음에 두 개밖에 없네. 1 영역이. 그러면은 이때는 같은 쪽이다. 맞네요. 이 영역에 속하는 원자들의 풀전화 수열. 자, 붕소부터 플로린까지 풀전화 수가 1, 2, 3, 2, 1이잖아. 다 더하면 얼마야? 7, 8. 7, 7, 8, 10. 알겠지? 10이니까 7이단 틀렸네. 그다음에 3, 3도 있네. 3이 뭐냐? 3이 3은 네온만 3인데. 그다음에 4는 뭐야? 가나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 어디 보자. 헬륨 가에 속하고 홀전자가 있는가? 없는 애들. 없는 애들. 그다음 없는 애들이니까 헬륨 들어가. 그다음에 베릴륨. 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헬륨과 베릴륨이 사해당하죠. 그러니까 헬륨과 베릴륨은 홀전자가 0이면서 p 비탈의 전자도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홀전자가 다 얼마야? 요게 전부 다 싹 다 3, 4. 홀전자가 0이죠. 홀전자 0일 때 스핀 양자수의 합이 0이 돼. 알겠지? 홀전자가 있으면 스핀 양자수의 합이 0이 될 수 없죠. 절대로. 그럼 맞아요. 3하고 4에 속하는 애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아셨죠? 2에 속하는 것까지 써보면 2는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까지. 총 10가지 원소 맞니? 11가지. 아니다, 10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맞네요. 자, 그래서 기억하고 아셨어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다른 질문 없죠? 다른 질문 없으면 이제 주기율에 관한 얘기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잠시 쉬었다 하죠. 아.
자, 이제 우리 주기율에 관한 얘기들은 뭐 이건 요번에 거의 뭐 니네들 중간고사 범위이기도 해요. 그죠? 대부분은 이거 나가. 거기 앞에 뭐 빅뱅 있잖아. 공통학과. 빅뱅서부터 어디까지? 뭐 주기성까지는 다 포함되어 있어. 자, 여기서 저 통합과학 네 사람이 들어오는 학교가 어디야? 니네? 니네? 너네는? 아, 세 사람. 그 중에 어느 과목이 빠져? 응? 아, 화학쌤이 지구학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니는 일단원이 다 들어가네. 거, 또 주기성부터 시작했어? 빅뱅 하지도 않고. 화학 선생님이니까 지가 편한 대로 했구나. 그래. 참 가지가지야 진짜. 그럼 너희는 네 사람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요. 그 아무튼 뭐 그러더라도 이제 화학 선생님이 들어오신다면 무조건 주기율이 시험에 들어가니까. 자,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할 때도 했던 거죠. 역사. 근데 이제 화학 원보다는 이제 통합과학에서 역사에 대한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죠. 자, 뭐 이건 통합과학에서도 우리가 또 했었고 그다음엔 또 할 거니까 교재나 내용으로 확인합시다. 자, 일단 데베라이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세쌍 원소설. 자, 뭐를 순서대로? 원자량 순서대로. 주기율은 원자량 순하고 원자 번호가 있는데 모듈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원자량 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쌍을 묶어서 비슷한 애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세쌍을 묶어서 나타내 준 게 데베라이너의 세쌍 원소설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뉴렌지는 뭐 옥타브설인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알았지? 얘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8번째 그래서 옥타브설. 자, 중요한 얘기는 멘델레프하고 모듈리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주기율표죠. 자, 모듈리는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최초의 주기율. 제일 중요합니다. 최초의 주기율. 그 다음에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다. 자,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 게 이제 배열한 최초의 주기율이 멘델레프의 주기율이에요. 근데 이 멘델레프의 주기율에서는 이 멘델레프 해준 한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뭐를 했대? 네,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을 갖다 빈칸을 했대. 빈칸. 이 빈칸이 멘델레프의 주기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발견된 애들이 그 예측과 비슷했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멘델레프는 이런 업적으로 노벨 화학상까지 갔다가 죽어버렸죠. 못 받았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초의 주기율이야. 하지만 지금의 주기율은 얘가 아니죠. 자, 모즐리. 자, 맨 처음으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있어. 원자 번호 순으로. 그래서 현대 주기율의 틀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다? 모즐리다. 알겠지? 그러니까 역사로 이 주기율표의 역사로 봤을 때는 멘델레프와 모즐리 이 두 가지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현대 주기율이다. 현대 주기율. 먼저 세로. 자, 세로가 의미하는 거 1족, 2족, 13족, 18족. 자, 여기서는 원자과 전자 수를 의미하죠.
전자. 다른 말로 최외곽 전자. 자,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뭐를 결정해 주면 성질을 결정해 주는 거죠. 자, 성질을 결정해 준다. 성질을 결정해 주는데 1족이면 한 개야. 그러면 최외곽 전자도 한 개. 13족은 세 개이고 최외곽 전자 세 개지. 그지?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최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 가는 건 18족. 그래서 얘는 영족 기체. 그럼 왜 영족 기체라 그러냐? 18쪽을 원자과 전자가 0개니까. 알겠지? 원자과 전자가 0개라서 최외곽 전자 8개예요. 그럼 0이라는 의미는 뭐 있냐면 반응할 전자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안정하다, 반응하지 않는다, 화합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영족 기체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하다, 반응하지 않고 화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0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화합에서 안 나와요. 어디 나오겠까? 통합에서만. 알았지? 통합과학에서 꼭 나와. 18쪽에 비활성 기체, 원자과 전자 0, 최외곽 전자 8개.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족 원소라 그러죠. 동족 원소는 1족, 뭐 2족 이런 애들이 동족 원소들이야. 그랬을 때 얘는 원자과 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죠. 그 앞에서 뭐 본 거 있잖아. 그 뭐이니? 그 대변환의 새싸원소서. 그게 이제 결국 현대 주기율의 족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지. 그래서 화학성 비슷해요. 그래서 1족은 무슨 금속이라 그래요? 알칼리 금속. 맨 여기는 몇 쪽? 17쪽은 뭐라 그래?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 두 가지인데 통합과학에서는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들을 따로따로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우리 선생님이 특강할 때. 그다음에 문제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화학원은 배웠기 때문에 중복되진 않아요. 알았지? 왜 이걸 통합과학 배웠는데 화학원에서 별 필요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라고 하고요. 다음 주기. 자, 주기는 이제 뭐냐면 가로겠죠, 가로. 가로. 가로는 이제 전자 껍질 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앞에서 뭐 보의 원자 모형이라든가 현대 원자 모형이든 간에 그 주양자 수가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얘는 하나, 둘, 셋. 자, 그렇다면 이 전자 껍질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까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자 반지름 영향. 그것도 사실 큰 영향을 줍니다. 알겠지? 좋아요. 그럼 이제 앞에서 전자 배치했었지, 그지? 전자 배치를 했는데 맨 마지막 전자를 한번 써볼게. 수소부터
수소는 맨 마지막 전자가 1s죠. 1s, 그지? 1s 원이잖아. 자, 헬륨 1s 2. 다음 리튬 ES1 ES2. 여기는 EP1 EP1 이게 붕소거든. 그럼 POB텔에 전자 몇 개 들어가죠? 6개. 6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알겠지? 그래서 얘는 EP6까지 쫙 채워지는 거예요. 내용까지. 그다음부터 가볼까? 3s1, 3s2 마지막 전자죠? 그럼 얼마가 돼? 3p1. 이거 몇 칸? 또 6칸. 3p6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4s1, 4s2. 그다음 S 다음 뭐야? S 다음에 3D지. 4S 다음에 3D1이에요. 몇 칸인가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디오비탈은 전자 몇 개 채워줘? 10개. 그러면 아연이 3D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0칸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안에도 알겠지?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4P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 6칸.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주기율표 그냥 나온 게 아니네. 주기 나온 게 아니라 전자 배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주기율 전체는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야? 자, 전자 배치 딱 보면은 몇 주기 몇 쪽 원소야? A 2주기 그다음 16쪽. 예,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밑에 몇 주기? 3주기 그다음 몇 쪽? 그렇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배웠던 전자 배치가 그냥 전자 배치로 그냥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물론 바닥 상태에서 알았지? 그럼 바닥 상태야 기존 상태 우리 연습해봤죠? 네, 그렇듯이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들하고는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을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여기 보면 자, 뭐 대충 그릴게. 자, 일단 첫 번째 분류는 이쪽에 있는 애들을 전형 원소라 그러고요. 가운데를 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 이쪽에 다 금속이기 때문에 전이 금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이 원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로 일단 먼저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전형원소, 전이원소인데 전형원소는 1족하고 2족 13족하고 쭉 해서 18족까지 얘들이 이제 전형원소예요. 1, 2족이 1, 2족 13에서 18족까지 이제 전형원소입니다. 자, 이 전형원소의 성질은 일단은 같은 족에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뭐 이런 성질을 우리가 배운 대로 이런 성질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는 자, 일정한 산화수라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 금속만 따져. 금속. 알았지? 금속은 전형에 있는 금속도 있고 전이에 있는 금속도 있죠. 그런데 전형은 결정되어 있어요. 전자를 잃는 개수가. 알았어? 그러니까 1족이야. 1족이면 무조건 플러스 1이고 2족이면 무조건 플러스 2가 돼. 자, 우리가 산화수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 통합과학 할 때 내가 여러분들 산화하는 반응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으로 산화수 알려줬었잖아. 그지? 또 까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자를 잃는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일정한 산화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전이원소 2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족, 아니 3족에서 시작해서 12족까지. 얘들이 전이원소들이에요. 가운데 있는 애들. 그래서 얘는 같은 주기에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는 해요. 이것도 다 안 맞아떨어져.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럼 주기율표상에 여기 보면 란탄족하고 악티늄족이라고 있잖아. 이거 보이지? 이거는 같은 주기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몇 주기냐면 얘네들이 6주기 애들이에요. 6주기. 그다음 얘네들은 7주기 애들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주기의 성질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애들 다 비슷하지 않죠. 알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 뭐 특징적인 건 다양한 산화수야. 다양한 산화수라는 얘기는 뭐냐? 같은 원소인데 구리도 플러스일까? 플러스 2가 있죠. 철도 그래요. 뭐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 이게 대표적인 예야. 뭐 철이라든가 아니면 구리. 그러니까 철은 26번이고 그다음엔 구리는 29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냐면 전이 금속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이 금속은 안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다루는 애들이지, 얘네들은. 따라서 이 금속들은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산화수가 아닌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알았어? 재밌는 거 MN 같은 경우 있잖아. MN. 이 MN 같은 경우가 산화수가 얼마 갖는 줄 알아? 되게 다양해. 플러스 2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7까지 가지고. 그지? 이런 애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전이원소의 어떤 그 성질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화학원에서 전이원소에 대한 얘기는 깊은 얘기는 안 다룹니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금속들이야. 알았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시면 이거 배우면서 아유 참 화학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알았죠? 근데 또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이 전이금속이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전이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항암제가 있어. 항암제. 가운데 백금이 딱 있어요. 여기 다리에 딱 이렇게 와서 이게 항암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부작용이 졸라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쓰는데 중요한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알았지? 부작용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제 의미 있어요. 우리나라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 백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항암제들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어떤 화합물 중에 하나죠.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듯이 금속, 비금속. 당연히 통합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자. 여기 13종이니까 여기 13, 여기 13이 13. 여기 붕소 있을 거 아니야, 붕소. 그치? 여기서 이제 대충 대각선으로 내려보면 돼. 이런 식으로. 알겠죠? 대충 내려긋게 되면 이쪽은 비금속, 나머지는 싹 다 금속. except 뭐를 제외하고 수소를 제외하고 이건 비금속이 되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우리 실험실을 갖다 이제 굉장히 그 매점 드나들겠죠? 거기 가보면 요즘 주기율표는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어. 되게 다양해요. 그 다음에 여기 없애버리고 가운데다 있는 것도 있어요. 수소. 이렇게. 수소는 여기다 놓고 지문들 막 나와요. 실험실 가면 주기율표 걸려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왜 안 걸려놨지? 그래서 그게 화학실험실이 아닌 거야. 화학실험실에 가면요. 주기율표가 지천에 있어요. 고기 돌릴 때만 여기 주기율이네. 여기 주기율이네. 여기 주기율이네. 피곤해가지고 천정을 들면 이거 주기율이네. 천정뻥이고. 주기율표. 자, 그래서 이제 그 금속 비금속은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화학적 성질이니까 전부 다 정리하자. 화학적 물리 성질. 금속, 비금속. 일단 물리적 성질부터 할까? 금속은 광택이 있다. 비금속은 광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동그라미보다 우수하다라고 보면 되겠다. 자, 전기나 열 전도수 우수하다. 잘 통한다. 상대적으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속은 멜팅 포인트, 볼링 포인트도 높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25도씨에서는 거의 almost 고체야.
자, 예외사항은 알아서 해야 되겠죠. 예외는 뭐야? 순.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almost 거의라 썼죠. almost 거지. 반면에 비금속은요. 녹는 점도 일단은 얘는 분자성 물질로 존재합니다. 이 분자성 물질은 멜팅 포인트라든가 볼링 포인트가 낮아요. 이게 낮다고.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25도씨에서 기체 또는 고체로 존재를 해요. 알았지? 기체 또는 고체로 존재하는데 여기도 예외사항은 있겠지. 통합이 중요해. 통합과학하면 브로민이 상온에서 액체인 거를 물어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액체니까. 그러니까 나머진 기체나 뭐 고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브로민은 액체로 존재한다. 자, 그다음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전자를 잃기 쉽다. 그러니까 이 전자를 잃기 쉽다는 거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냐면 양이온이 되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또 전자를 얻기 쉽다. 상대적으로 금속에 비해서는 비금속이 전자를 얻기 쉬운 거죠. 그럼 전자를 얻기 쉬운 거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야. 다음엔 환원되기 쉬운 거야. 다 같은 얘기야. 반복해서 안 써도 되는 거야. 또 금속. 지금 화학적 성질하고 있죠? 이거는 금속은 산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수소기체를 생성합니다. 알겠지? 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생성한다. 뭐 예를 들어 이제 금속에서 마그네슘을 예를 들면 마그네슘하고 염산이 반응하게 되면 MgCl2 되고 그다음에 H2. 자, 이런 식으로 수소가 생성이 돼요. 그다음에는 이제 금속이 있는데 금속 산화물. 자, 금속 산화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염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염기성. 염기성을 띱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속 산화물 하면 그 일족이 나트륨이니까 잠깐만요. 불도 불러다니. 다시 금속 산화물 그래도 불러다니. 염기성. 그럼 이제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의 산화물이 뭐가 되냐면 Na2O가 되거든요. 얘가 물에 넣으면은 물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애들이 돼요. 이거 뭐래? 수산화 나트륨. 염기지 염기. 그래서 얘를 염기성 산화물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다음 또 비금속도 있어요.
산성이에요.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을 띱니다. 비금속 산화물의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거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탄산. 알았어? 그래서 얘는 이와 같이 산성 산화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가지고 주결표상에 있는 원소는 전형원소, 전이원소로 나오지나 여러분들은 금속, 비금속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이 중금속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성질이 애매할 때는 그냥 비금속에 넣으면 돼. 알았지? 여기 보면 뭐 중간에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붕소나 규소 같은 애가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알았어? 근데 비금속의 성질이 훨씬 더 커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금속, 비금속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배치와 주기율표. 얘기한 것처럼 원자과 전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에 의해서 주기성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우리 주기율에 관한 얘기를 봤고요. 그렇다면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주기율표가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주기성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에요. 이 주기적 성질은 자, 선생님이 이제 그 몇 가지를 얘기해 줄 거냐면 자, 이펙티브 차지라 그래 가지고 얘 유액전화. 그다음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전기 음성도. 물론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요. 전자 친화도는. 이거 살짝 그 의미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음성도 같은 것들, 이게 전기 음성도거든. 자, 이 전기 음성도를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전자 친화도 좀 설명만 좀 해줄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전자 친화도를 빼놓고요. 빼놓고 얘네들하고 얘들은 주기성에서 문제화해서 나올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전기 음성도를 저기 3단원에 갖다 놨어요. 근데 주기성에서는 음성도가 나오거든. 그런데 3단원에 갖다 놓고 화학 결합을 설명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앞에서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알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유해 핵전화부터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유해 핵전화. 자, 일단은 원자 번호가 11이라고 합시다. 이제 그러면 전자들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뭐 이렇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전자가 보자. 여기도 있고 뭐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많이 있겠지 뭐. 뭐 안쪽에도 있을 거고요.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서는 어떤 힘들이 있냐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맞잖아. 핵이 전자를 잡아당긴다. 전기력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인력을 한번 써보면 이게 정전기적 인력이거든요. 이게 상수, 이게 쿨롱 상수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거리의 제곱, 그다음에 전하량의 곱.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전기력에다 대입을 할 때는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을 얼마로 놓냐면 얘 마이너스 1로 놓으면 되겠다. 그치? 상대적 값으로. 그지? 여기 있죠, 여기. 이 Q2가 당연히 핵의 전하량이 되겠습니까? 얼마? 플러스 11. 그런데 실제로 이게 플러스 11이 대입되지가 않더라고요. 뭐 플러스 4에서 뭐 플러스 뭐 5 정도밖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전하량은 11인데 전자가 느끼는 전하량은 얼마 안 돼. 줄어든 상태가 돼버려. 그러면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이거를 유효 핵전하라 그럽니다. effective charge. 핵전하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전자가 느끼는 이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하가 10일이 아니냐는 거죠. 거기에는 이런 힘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인력만 고려를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반발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지? 이 반발들이 이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움 효과를 가리움 효과라고 합니다. 가리움 효과. 영어로는 스크리닝 이펙트. 그래서 스크린 알죠? 스크린. 뭐 우리가 스크린을 짠다. 뭐 아니면 뭐 할 때 스크린 많이 쓰지. 농 농은 블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아, 배구. 배구 할 때 스크린 짜죠. 그지? 축구할 때 쓰냐? 안 쓰나? 야, 이거 프리킥 할 때 이렇게 사람들 쓰면 스크린이라고 얘기 안 하나? 뭐라니 뭘? 뭘 알아? 농구할 줄 알아요? 그래. 농구 난 진짜 아픈 기억이. 선생님 키가 안 자란 이유가 이 농구 때문이에요. 1학년 때 농구를 했어. 근데 이제 내려다 누굴 팔꿈치 쳤어. 미안해. 그러고 이제 갔어. 얘가 조그맣더라고. 알고 보니까 고3이었어. 점심시간 때 그 고3이 오더니만 우리 때는 뭐 체벌이고 뭐고 다 있었으니까 학폭위도 없었어. 고3이 오더니만 걔가 나한테 그 선배가 나한테 너 이다. 아무튼 다음날 점심시간 때 올라오라고 그랬나? 올라갔어. 뭐 3학년 몇 반이지? 고1 때고 고3. 하지만 우리는 키 순서대로 섰거든요. 키 작은 애가 1번, 키 큰 애가 68번. 그러니까 1번이 와서 때려 날. 68번까지 때려. 하루 종일. 와, 정말 지옥이야 지옥. 그래가지고 그걸 겪고 나서 농구장 근처를 안 간 거야. 그 트라우마란 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싸운 건 아니고 그게 미안하다 그랬는데 우리 때는 선후배 관계 되면 심했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농구장을 안 갔어. 키가 안 자라네. 이런 얘기를 해도 재밌어 하지도 않고. 자, 가리움 효과 하자. 자, 스크린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안쪽 전자하고 바깥 전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바깥 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해서 반발이 작용한다 그랬지?
감소시키는 효과, 감소시키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림 효과예요. 그럼 봐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효 핵전화를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 이게 유효 핵전화. 이건 핵전화. S라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니? 스크린이야, 스크린. 스크린 약자야. 그래서 이게 가림 효과.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건 유효핵전화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자기 11인데 이게 12가 될 수가 없어. 무조건 작아. 그러니까 전자가 10개 있다고. 자, 안쪽에 있는 전자가 10개 있다고 10을 빼주는 건 아니야. 알았지? 그거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 알겠어요? 물론 이쪽에 있는 전자는 더 많은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안쪽에 있을수록. 알았어? 이쪽보다 이쪽이 더 많은 효과가 있겠지만은 얘네들이 모두가 전자의 개수만큼 빼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유효핵 전화는 모두가 양수값을 가지면 원자핵보다는 원자핵의 실제 전화보다는 작게 작은 값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유효핵 전화에 관한 얘기까지 얘기해 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를 봐야 돼? 유효핵 전화의 주기성을 봐야죠. 주기성. 얘도 주기성 가지고 있을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우리 내일은 유효핵 전화의 주기성부터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숙제 없어요. 내일 지나서 숙제 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갈게. 네, 수고했습니다.